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3일 만에 내렸습니다. 0.06% 하락하며 약보합권에 마무리됐는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현대모비스가 오늘까지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도 올랐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 오늘 발효가 됐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이 한미 FTA 발효에 가지는 의미와 또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잠시 후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이성규 팀장의 증시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이성규의 나비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게시판 이용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의 퀴즈를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두 분을 저희가 뽑아서 3월 31일 진행되는 부산 강연회 초청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FTA에서 애플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1번 프리, 2번 플라워, 3번 패밀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연락처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강의 함께 하시면 정답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성규의 나비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FTA 발효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뭐 말도 많았고 네. 탈도 많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발효는 됐긴 됐습니다. 오늘 네. 새벽 자정 0시로 이제 발효가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무역이 확대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한국 그 향후의 경제 자체라든지 세계 경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미 FTA의 발효 그 의미와 그리고 향후 전망이라는 그런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사실 한미 FTA에 대해서 뭐 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퀴즈에도 나왔지만 FTA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개념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FTA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 FTA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써 있는데요. 바로 퀴즈 정답이 시작하자마자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약자고요. 그 FTA에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바로 네. 이것이 앞에 약자들을 이렇게 따서 말 그대로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FTA가 이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이제 그런 걸 겁니다. 이제 관세 철폐 가장 많이 나오죠. 사실상 그런 것들이 뭐 중점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사실상 그 중점이다 보다는 그 무역 FTA의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적인 문제들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의 좀 의미를 첫 번째로 좀 봐야겠는데요. 여기 써 있다시피 각국의 무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협정 자체를 어느 지역 자체가 이제 맺어서 말 그대로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거죠. 분명히 다른 나라인데 화폐 같은 것도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무역 자체를 돌아가는 것은 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FTA라는 것은 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자유경제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만큼 나쁜 면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자국의 고유 관세라든지 그 수출입 제도를 폐지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내 그 단일 관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내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 단일 관세라든지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EU죠. EU인데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인데 최근에 이것은 약간은 좀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많냐고 하냐면 일단 유럽 문제들이 좀 발발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이거 할 때는 FTA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여기 나온 대로 자국 고유 관세라든지 수출 제도가 폐지됩니다. 폐지되고 그 영내에서 말 그대로 그 실제로 말하는 그 FTA가 이루어질 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상품을 뭘로 할까요? 그 과일을 어떤 과일로 하죠. 과일로 하게 됐을 때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독일에 가면 어떤 제품이 똑같은 제품인데요. 독일에 가면 한 100달러, 그러니까 미달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정도 하고 근데 그리스를 가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게 되냐면 그리스에 가니까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상품인데 300달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의 화폐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독일로 많이 가게 되죠. 당연히 똑같은 가격인데 3배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꾸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경제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리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드리면 그리스가 2차 그 그거를 구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3차 구제금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로 지금 불균형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무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는 결국엔 그리스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월급을 받고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해서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에 다 일부분 차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 자체도 계속 그렇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리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태를 적자 상태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만회하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은 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심한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는 제 생각에는 디폴트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올해 디폴트가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쏟아 부어 넣어주면 약간 기간은 연장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이 되고 뭔가 특수한 수단이 나오게 되면 그리스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EU의 그 방식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국의 고유한 관세라든지 수출입 제도 자체는 좀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무역 장벽만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북미 FTA라고 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해서 나프타라고 이렇게 약자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과 하는 그런 어떤 기준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관세라든지 이런 수출입 제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무역 장벽만 조금씩 완화를 시켜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 EU 방식하고는 조금 틀린 FTA가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과 그 도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화폐나 무역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자체에는 크게 무려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면 이게 진짜 FTA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FTA 수혜주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뭐 많은 종목들을 찾고 기업들을 찾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원산지 기준입니다. 이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현대차가 있는데 이 현대차가 자,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중국의 공장에서 차를 생산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팔아요. 그러면 분명히 현대차 건데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팔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FTA에 말 그대로 그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데 못 받습니다. 이건요. 원산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산한 현대차 원산지가 어디냐 어디서 생산했냐가 FTA의 핵심 기준입니다. 거기만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섬유 관련해서도 요즘에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 지금 섬유 협회나 그런 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FTA와 관련해서 회사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원산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주들 다 부품주들 뭐 FTA 수혜 받는다 뭐 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원산지 우리나라 공장 있네. 그래 여기 수혜 받았구나. 그렇게 했는데 등록을 또 안 시켜놓으면 신고를 안 해놓으면 그거는 또 FTA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FTA 수혜라고 해서 주가가 뻥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의해야 할 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FTA에 대해서 FT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왜 요즘 들어서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FTA 얘기 많이 나오죠. 미국과 우리나라 FTA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이 자, 한국 우리랑도 FTA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왔냐면 일본 자, 우리랑 FTA 하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어디가 나왔냐면 자, 터키가 나왔죠. 자, 우리랑 FTA 하자 그럽니다. FTA를 전부 다 막 하려고 그러죠.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알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첫 번째 원인은 일단 최근에 원인으로 찾게 되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발발했죠.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하게 되면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저번에 양적 완화하는 과정은 저번 강의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부가 그 연방은행에 빚을 져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라고 그걸 통해서 뭐 산업에 그 어떤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재정 적자가 지속이 되게 됐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있죠. 고용 창출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수출 증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좀 FTA로 좀 사용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제가 추리를 하고 있는 바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수출 증대를 일으키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회복하고 전 세계 경기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기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한국과의 FTA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을 그렇게 선택을 하냐라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고 미국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서 미국과 친한 나라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밖에 없죠. 근데 일본하고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뭐 FTA를 이렇게 맺게 되면 여기 지금 일본 솔직히 뭐 지진 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 많이 발생들 하고 있는데 여기 봤자 그렇게 뭐 이득은 볼 것 같지 않고 한국과 FTA를 하게 되면 한국은 좀 약간은 더 안전지대라고 불리죠. 그리고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미국이 노리고 있는 소비 시장은 또한 중국이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보다 훨씬 더 상극입니다. 서로 엄청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FTA에서 중국으로 하긴 힘들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우방국 중에서는 중국하고 그래도 친한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과 FTA를 좀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지리적 위치 자체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죠. 뭐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껴서 그래도 산업 발전을 이뤄내고 상당히 강한 그 아시아의 국가로 좀 발돋움했죠.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최근의 성장세가 무섭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과거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 대국들도 많았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 훨씬 많지만 아시아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거죠. 일본은 경기가 하락세고 한국은 경기가 상승세니까 결국에는 한국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위치도 좋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유통의 중심으로 되려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뭐 터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터키가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 중동 국가들하고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리적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터키랑 뭐 형제의 나라 이렇게 불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도 맺어오고 유럽을 항상 진출하기 위해서 그 발판으로 사용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는 터키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도 원자력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어떤 그 중간에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FTA에 좀 선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터키랑 우리나라가 체결하게 됐을 때 상당히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경제 자체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유통시장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FTA가 정확히 간단하게 뭐고 그 다음에 왜 FTA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점은 또 어떤 것이 있고 나쁜 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일단 그 좋은 점, 나쁜 점,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업종별로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네. 텐데 일단 좋은 점이라는 것은 이제 교역 규모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죠. 워낙에 물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낮추고 소비 증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FTA라는 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 우위론이라고 그 경제 그 어떤 경제 교과서 같은 게 있는데요. 경제 내용 안에 이 비교 우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나 두 국가를 비교해서 한쪽 산업만 발전하게 돼 있다는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있는데 FTA를 실제로 하게 되면 한쪽 나라의 어떤 산업은 굉장히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산업들은 또 부각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좀 극과 극으로 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어떤 한쪽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원을 어떻게 잘 유통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제조까지 하고 거기다 서비스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인력 낭비라든지 그런 어떤 집중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이거 비교 우위론이 경제학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FTA가 좋은 점은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지만 나쁜 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이 굉장히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이게 FTA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게 되면 아예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그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 FTA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업종별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FTA 발효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업종별로 뭐 맨날 뭐 얘기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 뭐 관세 철폐 얘기 나오고 그거 옛날부터 이제 수없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부터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준비하는 건 이제 농축산업인데요. 농축산업, 농업하고 이제 축산업인데 여기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여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좀 나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종자산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래 종자산업 자체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 종자 자체는 모든 산업의 근본입니다. 이 생물 유전자원으로 통하죠. 그래서 그 전에 강의 시간에 얘기 드렸던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토 의정서 아시는데 나고야 의정서는 모릅니다. 이게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협약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물 유전자원이 별로 많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 생물 유전자원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 지역입니다. 기온이 좀 이렇게 연평균이 좀 온화하고 이런 기온들에서 잘 사는데 여기가 인도 쪽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 약간은 좀 후진국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 많이 발달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물 유전자원 그렇게 함부로 갖다 쓰지 말고 돈 내고 쓰라 이거죠. 아끼라 이거죠. 그러니까 골자는 뭐냐면 보호라고 합니다. 이제 보호,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쪽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생물 유전자원을 쓰지를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타격이 엄청 큰데 우리나라가 좀 타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타격이 있냐면 이 대표적인 그 생물 유전자원 중에서 종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콩과 옥수수가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콩기름이라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두 거래되는 게 대두죠, 대두. 머리 큰 대두 말고 그 콩 대두요. 그래서 네. 이 가격이 올라가요. 이 올라가고 옥수수 또 올라갑니다. 옥수수 가격은 당연히 식량 가격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콩 같은 경우는 여기 유전 형질로 뽑아내게 되면 수많은 형질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냅니다. 뭐 약재에도 쓰이고 산업재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고요.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저게 옥수수에서 뽑아낸 형질이 들어간다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그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생물 유전자원 콩하고 옥수수가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콩하고 대두 같은 경우는 국제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왜 거래가 될까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가 않아요. 국제 상품 시장이라는 데는. 그런데 콩하고 옥수수가 그만큼 전 세계 상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제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면화,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옷이죠. 네. 굉장히 생활이 밀접한 겁니다. 근데 콩, 옥수수, 나 옥수수 안 먹는데, 나 옥수수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산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유, 유가 문제 계속 되고 있죠. 굉장히 산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들만 국제 상품 선물 시장이라서 거기서 거래가 됩니다. 현물도 뭐 거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뭐 비료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 그래서 종자 하나만 개발만 잘하게 되면 상당히 그 여파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종자 기업들이 98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외국계 기업들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뭐 몬산토라든지 신젠타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인수해가고 그때 하나 남은 기업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농우바이오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종자 기술력으로 그리고 종자 보유량으로 6위입니다. 6위인데 문제가 뭐냐면 벼 종자가 중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주식이 벼니까. 근데 벼 같은 경우는 쌀, 이거는 별로 유전 형질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농업이 경쟁력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지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급 여파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종자 산업이 이제 경쟁력이 약화가 되게 되면 국내 전 산업이 사실은 타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농산물 좀 뭐 싸게 먹을 수 있고 그래 농업 그럼 기술 개발하면 되지. 그게 종자 하나를 개발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10년도 넘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빨라져가지고 뭐 3년 이런 정도 내에 신종자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개발돼도 말 그대로 상품화되고 다시 한번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이 앞서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약화가 되면 전부 다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골드시드 프로젝트라는 거를 추진하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고야 의정서랑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제 FTA 발효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붙으면 많이 깨집니다. 왜 많이 깨지냐면 일단은
면적만 따져볼게요. 우리나라의 50배가 넘어가는 아마 수준, 50배가 아닌가 훨씬 더 넘어갈 겁니다. 미국 국토가요. 그러면 그냥 면적 그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생산량 자체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겠죠. 미국이요. 일단 생산력에서 첫 번째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종자 기술력 자체가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농업바이오도 6위지만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정부 추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 물론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가 또 이제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고기, 돼지고기 경쟁력 달라진다라고 했죠. 송아지 출산 기술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경쟁력이 우위입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고기, 특히나 소고기 가격은 상대가 안 돼요. 미국에. 우리나라 그래서 한우가 비싼 겁니다. 한우가 뭐 그런 소리 있어요. 한우가 정말 좋다. 만약에 이게 정말 좋다고 하면 저는 가장 의문인 게 뭐냐면 한우가 다른 나라 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수한 품질이고 그러면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좀 이렇게 비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산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대등해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 한우나 다른 것처럼. 돼지 출산 기술력을 보게 되면 한국과 미국 대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돼지 한 마리가 뭐 한 10마리에서 11마리 이렇게 돼지 그 새끼들 낳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0마리, 11마리, 12마리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죠? 돼지고기 그러면 소고기 저 유통업체들은 끝났네 이제.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고기 가격이 경쟁력이 약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소고기를 많이 먹겠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수요가 증대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꿎은 돼지고기까지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업 자체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어가지고 타격을 받는 건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뭐 관세 철폐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설명 안 드리고 경쟁력 우위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오늘 설명을 좀 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농축산업 자체는 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통, 운수 장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 가지 이렇게 묶입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유통업 뭐 아실 거예요. 뭐 백화점, 뭐 홈쇼핑 업체, 인터넷 쇼핑 업체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 라인업 증대입니다. 첫 번째 FTA에서 가장 중요한 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역이죠. 교역량이 증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증대하는데 당연히 교역량이 증대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역량이 증대하게 되면 여러 나라의 상품들을 제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유통업 자체는 어떠냐면 유통업자들은 이 상품 제조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갑의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유통업자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주고 어디다 상품을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냐 못 팔리냐가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이 뭐 마진율이 높다 뭐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가격을 유통 마진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상품 라인업이 증대하게 되면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인데 유통업이 어떻게 되면 이제 지금 슈퍼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TA 발효되고 나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금 유통업체들 또 올라가고 있죠. 정부에서는 규제하는데 올라갑니다. 이 여파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있죠. 이제 자, 유통업은 갑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슈퍼갑으로 점차적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FTA.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유통업 아마 제일 많이 들으셨던 부분들은 뭐냐면 IT 자동차 겁니다. IT 자동차 그쪽이 제일 좋다. 그쪽이 하는데 실상 그거는 뭐 경쟁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사실은 유통업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통업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파급 여파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 유통업들의 그 어떤 장기적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뭐 백화점들은 그래도 상품들 갖다 놓고 이렇게 팔고 그러면 그래도 손실은 안 봅니다. 유통업체들이요. 손실은 안 보고, 사실 유통업이 제가 업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유통업인데 왜 좋아하냐면
유통업은 솔직히 말해서 안 말해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옛날에 뭐 없어진 백화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웬만한 그 대형 유통업들은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면 이 유통업자들이 없으면 그 제조업체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통업자의 목적은 뭡니까? 상품도 한 대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와서 사가고 거기서 교류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교류죠. FTA도 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업들이 가장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운송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이라는 거, 교역량 증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 유통업도 뭐 굉장히 좋죠. 유통업도 좋은데, 유통업이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운반을 해다 줘야 돼요. 그러면 운송이 당연히 후세를 보겠죠. 교역량 증대, 일자리 창출 핵심입니다. 여기가요. 운송이라는 게.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해운주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아직도 실적이 제가 그 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해운주들 잘 말을 안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운송주들이 누구냐면 현대글로비스가 있죠. 4% 가까이 올렸고요. 네. 그래서 대한통운이 오늘 5%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FTA 효과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큽니다. 오늘 아마 상승폭 제일 큰 게 현대글로비스랑 이게 FTA와 관련해서 대한통운일 거예요. 그만큼 시장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급 여파는 뭐냐면 운송업종이 바로 유통업이 성장하는 만큼 교역량 많아서 성장하는 만큼 이 운송업종이 유통업을 뒤를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급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운임료 경쟁력 당연히 물량 많이 실어 나르는데 수요는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수 있는 그 능력 캐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임료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지금이야 택배 회사들은 진짜 택배 가격도 못 올리면서 유류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상품업자들이 많아지게 돼서 유통이 계속 활발해지게 되면 운임료 우리도 더 올려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가 부담이라는 부분들을 좀 다운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FTA의 운송에 대한 또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통 운송하고 마지막으로 있죠. 지금 운수 장비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수 장비가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일어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캐파 능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부족할 겁니다. 나중에는요. FTA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나 조선이나 항공주들 발주 나오겠죠. 자동차 지금은 관세 철폐로 움직이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 철폐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동차들의 특히나 트럭 같은 거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발주들이 나오는 거는 뭐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만 나오고 있지만 진짜 교역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컨테이너선 있죠. 컨테이너선 있고 벌크선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은 틀린데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포장된 거 이렇게 딱딱딱 갖고 다니는 거고 벌크선은 자원 같은 거 있죠. 석탄이를 무작위로 막 쏘아 올리는 거. 그런 것들. 농식품 들어올 거니까 벌크선이 좀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쪽에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FTA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도 보이죠. 유가 부담은 되는데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죠. 유가 부담되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항공 운임은 비싸지만 스피드를 원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공주들이 역시나 좀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교역량 증대에 따른 수주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확대 시에 점점 전 세계로 확대 시입니다. 운수 장비 업종이 점차적으로 시장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아마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부분들일 거예요. 맞아요. IT, 전기전자. 지금 옆에서 앵커님도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네.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설명을 드릴게요. IT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력 그 경쟁력 확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위치정보 시스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다음지도, 뭐 네이버 지도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사용합니다. 위치를 알아야죠. 뭐 어디를 알아야 뭐 갖다 주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정보 시스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물품인지 어디다 쓰이는 건지 모른 채 그렇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콜라병 갖다가 뭐 빨래를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네.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정보라는 거, 그죠?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니까 검색도 하고
그걸 또 알아봐야 되고 계속 그런 여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 여파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구글, 야후, NHN, 우리나라 기업이죠. 우리나라 NHN이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이상하게 요새 들어서 FTA 발효 며칠 전부터 이렇게 부각을 조금씩 받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IT 정보 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진짜 삼성전자 어디까지 가냐 이겁니다. 오늘 조금 조정은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계속 신고가 기록해요. 언제까지 갈 거냐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자, 일단 IT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IT 서비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보다 보면 안 쓰던 사람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굉장히 많이 고집을 했었어요. 피처폰을 굉장히 많이 고집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놀리고 그랬어요. 넌 아직도 구닥다리냐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바꾼 게 한 3개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진짜 열받으면 삐삐로 교체를 하게 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번호 받아서 나 그렇게 공중전화 뛰어가서 전화하겠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옆에서 많이 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확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보 시대다 보니까 정보를 보는 주요 수단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성은 확대될 겁니다. 뭐 애플과 삼성전자가 견제인데 누가 이기냐 이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넓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플이나 삼성이 둘 다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평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관세 철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반도체나 모바일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관세 철폐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관세 철폐 때문에 FTA 효과 때문에 간다라는 건 사실상 말은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삼성전자냐, 그럼 LG전자냐? 자, 기업 가치 딱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모바일 이미 적용됐다고 했죠. 해외에서는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LG전자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아직 가전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부분들은 관세 철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LG전자가 좀 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업 가치를 제외했기 때문에 주가 수준하고는 틀리다라는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여기까지네요. 일단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 관세 철폐 부분들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의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이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들이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FTA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것들이 뭐 부각을 받는다, 누가 옆에서 말해주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네.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한 시간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조금 많이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산업의 원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물자원입니다. 생물자원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죠. 종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가 가장 뜨고 있습니까? 유가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쪽이 바로 자원개발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SK네트워크스를 어느 증권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10,000원, 1,5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SK네트워크스가. 근데 이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잡아놓더라고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갈 수 있는데 네. 저는 SK네트워크스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개발이라고 해서 뭐 갈 수도 그 개발하고 그러면 갈 수도 있지만 SK네트워크스 자체는 옛날에 SK글로벌 사태 이후에 좀 많이 찍혔어요. 시장에서 많이 찍혔고 글로벌 사태 검색하면 나옵니다. 대규모 분식회계라든지 그런 것들 한 사건인데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아무리 자원개발을 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1년 만에 글쎄요 80%가
성장한다. 이거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런 것들에 너무 기대감 가지지 마시고 SK 네트워크의 그 특성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일반 지주사들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그 지배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런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든 산업의 원천은 생물자원이기 때문에 각국의 종자 개발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자 개발 및 자원 개발.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더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자원 개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마 통계학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베이지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역으로 통계학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원유가 발견됐대요. 그럼 그 주변에 무슨 돌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아, 이런 돌들이 있으면 여기에 원유가 있다라고 거꾸로 해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이렇게 있길래 여기 자원이 있겠네 하고 파보면 없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개발주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거기 자원개발에 관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개발주는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핵심입니다. 이것도요. 아까 원산지 말씀을 드렸죠. 원산지.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했을 때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로 와야 됩니다. 해외 공장 지은 것들 우리나라로 기지 다 이전해야 돼요. 자, 생산기지 우리나라로 많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일부 부동산 가격 올라갈 겁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디죠? 인천, 부산이죠. 우리나라 교역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하고 부산 쪽이 이런 교역의 주요 메카로서 아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산지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뭐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보게 되면 인천 송도 그쪽에 이제 지역을 개발할 때 정부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그런 보조금들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다 공장 지면 너희들 관세 그러니까 법인세 뭐 좀 이렇게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기업 코텍이죠. 코텍 같은 기업들도 바로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가 한 27% 정도 적용되다가 3%에서 5%밖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이제 그 네. 관세가 장사가 잘 된 기업들은 사실상 끝났고요. 장사가 안 된 기업들은 조금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그 효과가 법인세 효과가 끝났던 게 바로 이제 그 코텍이었다라고 이렇게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확인하시면서 원산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IT 자동차 업종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처음에 FTA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지만 자유 경쟁이 되게 됩니다. 자유 경쟁이냐면 뭐냐면 이제는 해외 기업이다, 우리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벤츠가 좋으면 사람들은 벤츠를 타게 될 겁니다. 그게 더 싸고 가격, 그러니까 성능 대비 가격이 싸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대비 가격이 더 싸다면 분명히 그걸 살 거예요. IT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IT 같은 경우도 애플이 그런 어떤 자유경제 체제에서 우리한테 좀 더 혜택이 좋다, 가격이 싸진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애플 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 마케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경쟁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좋겠죠. 무조건 관세 철폐가 된다고 해서 이것들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관세 철폐는 똑같이 되는 거죠. 여러 나라와 협정들을 맺었을 때 그 나라만의 각각만의 그 특색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 측면에서 되지만 사실상 IT 강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뚜껑을 나중에 열어봐야 된다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보면 누가 이기는지 대략적으로 윤곽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는 건 안 좋다. 다만 제가 IT와 자동차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를 골라요. 왜 자동차를 고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운송량 이런 것들. 그래서 운수장비 쪽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FDA 중심 역시나 이겁니다. 교역량 증대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유통업의 보통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지금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굉장히 가치도 좋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 상품 협상력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 유통업은 어차피 상품 협상을 잘해야지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협상력이 슈퍼갑으로 바뀌게 되니까 우위를 취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거점수입니다.
거점이 없으면 남의 거점을 빌려야 되죠.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운송도 그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2등 기업, 3등 기업이 치고 올라오겠지. 천년 만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운송 산업은 절대적으로 1등 기업을 꼽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무분별한 FTA 관련주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산지 따져보고 그 원산지가 아무리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등록이 돼 있나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뭐 여러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따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지만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를 한번 듣고서 자신만의 의견들을 또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지금 FTA 관련주 해가지고 자동차주 올라가니까 자동차주를 막 그냥 관세 철폐된다니까. 관세 철폐 효과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히 산정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런 FTA 관련주는 투자는 좀 자제하자.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우수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성규 팀장님의 알찬 강의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퀴즈 문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정답 잘 찾아내셨나요? FTA에서 F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1번 프리, 2번 플라워, 3번 패밀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진행하는 부산 강연의 초청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주말 서울경제TV에서 부산 강연을 개최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